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미중 신냉전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신냉전 구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힐 때 한반도가 갈등의 현장, 전쟁의 현장이 되었던 적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 그리고 시진핑이가 영구 집권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요사이 미국과 중국이 다방면으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 그리고 무역을 둘러싼 갈등, 무엇보다도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여기에 코로나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 등등 총체적 대결 구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냉전을 뉴 콜드 워라고 한다면은, 이 콜드 워, 냉전은 열전과 다르죠. 열전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냉전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 이외의 분야에서 싸우는 겁니다. 문화전쟁일 수도 있고 경제전쟁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매우 위험한 지금 노선 변경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법치를 짓밟고, 그리고 친북, 친중, 반일, 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인사 중에서 반미 성향 인사를 아주 핵심 자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반미의 대표적 인물인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친북의 대표 인물인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는 반미 운동권 출신을 앉히고, 누가 봐도 미국의 행정부, 정보기관에서는 또는 안보기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중국 편으로 붙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일종의, 이걸 결혼이라 비교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파혼을 하지 않고는 이 외간 남자인 또는 외간 여자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중국과 또는 북한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일종의 불륜입니다. 불륜.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 출신들, 즉 김일성파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념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근데 이게 너무나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관념의 유희 같습니다. 이 주사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자녀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주사파라고 하면 북한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사파 출신들 중에서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해서 월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생각으로는 민족, 자주 이런 거 내세우면서 북한으로 또 중국으로 기울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실과 생각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일종의 유체 이탈입니다. 비현실적인 몽상가 수준인데, 문제는 그런 몽상이 정책에 영향을 주니까, 더구나 몽상이 계제될 수가 없는 경제, 그리고 안보, 외교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일종의 분열적, 정신분열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로 이렇게 딱 200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역사죠. 역사. 그리고 고대 국가가 등장한 이후의 역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대격변, 대전환의 시기는 우리 민족사에서 한 10번 내지 11번째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이때 잘하면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선택할 길은 이승만 노선의 연장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명청 교체기 때 청이 명을 깔아뭉개고 중국을 통일하는 이 무렵에 국제 정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병자호란을 불러들였던 인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의 길을 가다가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남한산성에 고립됩니다. 청와대에 고립되는 거죠. 남한산성에 고립돼가지고 결국은 치욕의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시기를, 미중 시기는 또한 우리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미중 대결 구도하에서 우리가 잘만 하면은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을. 그것은 누구의 길이냐? 김춘추의 길입니다. 태종 무열왕 되기 전에 김춘추가 당태종과 단판을 지어가지고 나당 동맹을 만들고, 나당 동맹의 힘으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인조의 길을 갈 것이냐, 김춘추의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세계 정세가 크게 변하면은 그게 한국에서 왕조가 무너지기도 하고, 왕조가 새로 서기도 하고, 통일되기도 하고, 건국되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한다는 그 과정을 몇 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한나라가 등장합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리고 전성기를 맞은 사람이 한무제입니다. 한무제는 수십 년 동안, 아마 이분이 한 70년 동안 황제 직위에 있으면서 팽창을 합니다. 특히 북방 민족인 흉노족을 막 밀어내고 동으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기원전 108년에는 평양 근방에 한사군을 설치를 하죠. 그때부터 중국 영향이 바로 들어옵니다. 중국과 한국의 매개가 바로 한사군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가 망하죠. 한나라가 망할 무렵에 이제 삼국지 시대가 나오는 거죠. 삼국지. 그 소설로서 삼국지지만은 실제 역사에서는 삼국지 소설에서는 제갈량과 유비가 주인공인데, 진수가 쓴 역사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이 조조입니다. 결국 위나라 중심으로 통일이 되고 해서 나라가 진나라가 되죠. 진나라가 되었다가 이게 북방에서 내려온 한 7, 80년 운영하다가 북방에서 내려온 용맹한 기마 민족에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3세기부터 한 300년 이상 중국 대륙은 5호 16국 시대가 됩니다. 5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만든다 해가지고 완전히 전쟁판이 됩니다. 내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혼란기 때 한반도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세워집니다. 왜냐? 중국이 대혼란기에 들어가니까 중국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각각의 영토를 분할해 가지고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립. 그런데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6세기에 들어가면 수가 중국을 통일해 버립니다. 통일된 제국은 힘을 뻗게 마련입니다.
드디어 수양제가 고구려로 쳐들어가죠.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수를 이어받은 당나라도 고구려를 칩니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 한 나라하고는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때 신라의 김춘추가 등장해가지고 목숨을 건 외교를 해가지고 당나라의 최전성기를 연 당태종과 손을 잡고 나당 동맹을 만들고 드디어 서기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에는 그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670년에서 676년 사이 6년 동안 7년 동안 대당 결전을 해가지고 676년에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야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거죠. 즉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당나라와 손을 잡은 겁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지 못한 백제와 고구려는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한 250년 동안 한반도가 안정되었습니다. 신라가 통일하니까 한반도에 국제 개입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한국 개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느냐. 250년 동안 신라, 일본, 당나라가 평화를 누립니다. 고대사의 황금기가 엽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끌었던 세 사람,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만 안정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안정되니까 주변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져가지고 250년 동안 평화가 이룩되고 고대사의 황금기가 왔다. 그때 만들어진 예술품이 지금 세 나라의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이제 쇠잔하죠. 중국에서는 보통 제국이 수명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조가 뭐 500년 가고 신라가 1000년 가고 하는데 중국은 자주 바뀌어요. 드디어 당나라 말기에 혼란이 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한 정권이 송나라가 등장합니다. 요때 당나라가 흔들려 버리니까 신라도 흔들려 버려요. 그런 사이에 여기저기서 군주들이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발호를 해가지고 후삼국 시대가 열리죠. 그것도 한 30년 가다가 고려로 통일이 됩니다. 중국의 변화와 한반도의 변화가 딱 이렇게 연동돼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고려가 되었습니다. 저쪽은 송나라죠. 송나라도 이게 통일은 하기는 했는데 이 나라는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이 송나라는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발전한 나라입니다. 당시의 송나라, 고려시대와 대응하는 송나라, 근데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 13세기까지 있었던 이 송나라는 나중에 북송 남송으로 갈립니다. 나중에 금, 원나라, 그러니까 북방의 여진족과 몽골 쪽으로부터 차례로 당해가지고 결국은 양자강 남쪽으로 가서 남송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북송과 남송으로 갈립니다만은 이 송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지폐까지 그때 발행했는데 뭐가 하나 빠졌느냐? 상무 정신이 부족하고 자주국방 정신이 없고 국가 지도부가 문약해가지고 사나운 이 유목민족 출신들한테 계속 당합니다. 그 사이에 고려가 자주국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는 그때 송나라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오로지 몽골 기마 군단의 침략을 13세기에 40년 동안 8차례나 받았습니다. 경주까지 내려와가지고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구청탑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래서 국가 지도부는 강화도로 들어가가지고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을 상대로 40년 동안 항전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고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고려만은
원나라가 이 사위 국가라 해가지고 대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한 90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몽골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2차례나 기습하기도 하고 했더랬습니다. 이것도 다 중국의 원나라라는 몽골이라는 이 세계 대제국이 일어나니까 고려가 또 식민지가 돼버리고 했다. 결국 한국의 역사는 대륙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특히 대륙에서 통일된 국가가 일어나면은 그 영향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한반도의 이 힘이 약한 정권이 아주 고생을 하게 되고, 정권이 고생을 하니까 이 국민들, 백성들도 고생하게 된다는 이런 거죠. 자, 그러다가 원나라가 이제 14세기에 들어오면은 쇠잔해가지고 이제 원나라가 쇠잔하니까 명나라가 일어납니다. 주원장이 남쪽에서 몽골 원나라 세력을 몰아냅니다. 원이란 나라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몽골로 돌아갑니다. 요 시기를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고려에 있었어요. 공민왕, 그리고 고려의 장수였던 이승계가 원나라, 명나라 교체기에 명나라 편에 씁니다. 명나라 편에 쓰는 거죠. 특히 이승계가 명나라 편을 써가지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 정권을 무너뜨려버리고 친명 정권을 만듭니다. 조선조의 건국에 있어서 최영 노선과 이승계 노선을 비교하면 이승계 노선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즉 일어나는 명나라와 손을 잡은 거죠. 명나라와 손을 잡은. 그래서 조선조가 개국이 되고 통치 이데올로기가 주자학이, 불교에서 이제 주자학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내전을 거치다가 1590년대 좀 되면은 이 풍신수길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풍신수길이 천하를 통일하니까 이게 또 힘이 넘쳐요. 이 내전을 끝내고 통일이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독일이 그 유럽에서 프랑스로부터 계속 당하던 독일이 19세기 1871년에 보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프러시아 주도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는 그 힘이 넘쳐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듯이 통일된 일본이 드디어 명나라를 친다면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이제는 일본의 변화가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선조는 그래도 외교를 잘해가지고 명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명나라 군대. 그리고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 그리고 의병의 활약으로 해가지고 7년 임진왜란은 사실은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당시에 부산에 상륙한 15만의 일본 군대는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총은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유럽의 조총을 개량을 해가지고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쓰던 조총보다도 더 명중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군대를 상대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군, 의병, 명나라, 명군의 도움이었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승리한 전쟁입니다. 결국 조선 점령이라는 야욕에 실패해가지고 물러났고 도요토미가 죽자 아들에게 이 대권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은인자중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키가하라 전투, 1600년에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일본을 접수하는 거죠. 그리하여 도쿠가와 막부가 그 뒤에 약 250년 동안 일본에 평화를 그리고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문제란 말입니다. 병자호란은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명청교체기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만주에서
과거에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 누르하치라는 영웅을 만나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광해군이, 이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나름대로 줄타기를 잘 했습니다. 이 의리로 보면은 명을 도와야 되는데 이미 명은 지금 쇠잔하고 있다. 청은 일어나고 있다. 해서 명을 도우는 척 하면서 청나라하고도 원수가 되지 않는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해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서인이라고 불리는 인조 반정의 이 주체 세력입니다. 주체 세력이 명분론을 가지고 광해군을 탄핵을 합니다. 규탄합니다. 즉, 왜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명을 배신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다시 친명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국제 정세의 오판입니다. 뭘로 오판을 하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론으로. 즉, 주자학은 오로지 중국의 황제에 꽂혀 있습니다. 자주성이 없습니다. 국익 같은 거는 별건 아니고 오로지 요순 시절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주자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주자학의 본산이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니까 이게 사대주의죠. 자주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그래서 명분론을 가지고 명나라에 계속 충성해야 되는데 광해군이 줄타기 한다. 이게 인조 반정의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인조 반정에 성공한 이 서인 그룹이 다시 명나라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이걸 본 청이 경고를 하죠. 그러다가 누르하치가 죽고 청태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자칭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를 황제로 불러라. 우리 황제를 못 불러주겠다. 아니, 황제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까? 힘센 나라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지. 황제라고 못 부르겠다.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명분론 가지고 요새 일본 천황을 자꾸 우리가 일왕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아니, 호칭은 자기들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면 되지. 천황이라고 부르면은 불러달라고 하면 천황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가 다 일본 왕을 킹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엠퍼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조선조의 그 사대부가 딱 지금 문재인 그룹하고 참 비슷합니다. 생각이 거의 90% 비슷합니다. 국제 정세를 오판하는데 그 오판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36년 청태종이 조선을 치는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로 쳐들어가서 명나라를 접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 후방에 조선이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쳐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인조 조정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쟁은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강화도 뭐 이런데 요새를 강화하고 쳐들어오면은 그 쳐들어오는 진입로 주변에 아주 중요한 길목을 차단하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아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병길이나 뭐 이런 신룡파가 그때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주화파라고 부릅니다만은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 전쟁 준비합시다 하면은 이 전쟁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던 강경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민심이 동요한다 안 된다. 아니 그럼 전쟁을 불러들이지 않아야죠. 전쟁을 불러들여 놓고 전쟁 준비하자고 하니까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명분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청나라 군대가 서울 근교에 들어왔을 때야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허겁지겁 강화도로 가야 되는데 강화도 가는 길이 막히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몇 달 견디다가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은 임진왜란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조선조 지도부에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청이 결국 명을 거꾸로 때리고 중국의 주인이 되니까 이 주자학의 논리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자학은 오로지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중국 황제가 오랑캐 황제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게 갈 길이 없게 됐습니다. 갈 길이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승리로 갑니다. 정신승리. 현실에서는 패배했으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신승리로 가는 아주 비참한 변태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다가 사실은 병자호란 때 조선조가 망했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정신승리라는 이상한 자기 기만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 당파 싸움이 붕당 정치, 패거리 싸움 비슷하게 되면서 결국은 19세기 말에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서양 세력 제국주의의 영향이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국을 거의 삼키고 이걸 잘 극복한 주체적으로 근대화 혁명을 해서 일어나는 일본 세력에 먹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판입니다. 즉 병자호란의 오판이 결국 우리가 식민 통치가 되는 식민 지배로 떨어지는 것을 예약한 겁니다. 예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우리나라 역사상 한 사람 꼽으라면 인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가는 길이 지금 인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춘추의 길을 가서 이 기회를 오늘날 우리가 찾아온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김춘추 노선을 가서 이걸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될 문재인이 지금 인조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식민지 지배가 오고 드디어 75년 전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해방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건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국한 거죠. 해방되었다는 말은 수동적이죠. 그러나 건국은 우리가 한 겁니다. 건국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이 해방보다 더 주체적이고 더 기념비적인 자랑거리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병자호란을 불러들였던 그런 아주 변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방기념일을 건국기념일보다 더 우선 세우고 아예 건국기념일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바로 조선조의 명분론. 국가도 없고 국익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이런 수구 반동적인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을 걸은 것은 세계 정세 변화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손잡음으로써 자유진영과 손잡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진로를 정확하게 잡은 덕분입니다. 1945년 한국인의 선택은 소련으로 붙을 거냐 미국으로 붙을 거냐 사회주의 독재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게 일본이 끼이면은 한미일 동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는데 그 사이에 또 거대한 변화가 한 번 오죠. 1988년, 89년, 90년, 91년 요 사이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동구권이 말하자면 해방이 됩니다. 자유화가 됩니다. 이때도 당시에 노태우 정부는 과거에 이승만 그리고 김춘추처럼 외교를 잘 했습니다. 요 기회를 삼아서 북방정책을 펴는 거죠. 북방정책. 더구나 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주최하면서 동구 공산권과 많은 접촉을 한 인프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올림픽에 대성공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의 구호가 벽을 넘어서 브레이킹 다운 더 월인데 이게 동서화합을 목표로 했는데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데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밀어붙여 가지고 북방 정책을 펴 가지고 드디어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동구권과 수교하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을 가지고 북한 빼면은 다 갈 수 있는 한국인의 활동 무대를 이렇게 넓혔습니다. 아주 성공적 외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성공적 외교를 한 사람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꼽아야 됩니다. 노태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월남 파병이라는 성공적 외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김춘추 이런 사람들은 세계 정세의 변화에 순응했다고 할까요? 또는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더구나 북방정책의 성과인 한중수교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시장으로 우리한테 열렸습니다. 한중수교가 1992년입니다. 28년 동안 우리 경제가 그 덕을 많이 본 거죠. 그런데 다시 지금 미중 신냉전 구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인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와 매우 닮은 개업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자꾸 북한 쪽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중국과 대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쪽에 붙을 거냐 그 생각하면은 답이 나옵니까? 미국에 붙어야 된다. 한미동맹으로 그런 그렇죠. 그리고 경제로 보면 중국이 더 큽니다. 그럼 중국에 붙어야 된다.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외교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보면은 미국 쪽에 서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미국 쪽에 붙느냐, 중국 쪽에 붙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편에 붙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됩니다. 중국 편도 미국 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되는데 대한민국 편에 서려면은 미국과 손잡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어떤 점에서 통계가 다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군사비 통계를 보면 말이죠. 군사비 지출. 지금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미국 군사비 지출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4분의 1. 중국이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에서 과학 부분에 상 받은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일본은 26명 됩니다. 과학 부분에. 과학 부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세계를 리드할 기반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당대의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은 가장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최강대국이 되는데 중국은 가장 부자유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 지도력이 없어요. 또 중국 사람 자체가 세계 제국의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맹주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군사력, 과학, 지도력, 사상 모든 면에서 강대국의 최강대국의 지위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0년, 200년 계속 누릴 수 있는 미국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사고방식의 도로가 되어가지고 친북, 친중, 반일, 반미로 가려는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음석 부리고 하다가 보니까 미국의 한 면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 너그러운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주기만 했습니다. 아낌없이 준 나무입니다. 남침당했을 때 연인은 180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게 해놓고도 뭐 제주도를 달라든지 뭐 울릉도를 달라든지 하지 않고 그 뒤에도 계속 경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보다도 미국이 더 챙기고 요사이도 북한 인권 문제를 문재인 정권보다도 미국이 더 챙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기만 하다가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좌파 집권 세력은 미국은 만만하게 봅니다. 미국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 참는다. 그럴까요? 미국의 다른 면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친북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은 조금 무관심합니다. 뭐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사회주의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미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방국이 반미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미로 특히 미중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한국이 반미로 가고 친중으로 간다? 가만히 있을까요? 과거에 미국의 20세기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전에 왜 파병을 했습니까? 아무 영토적 관계가 없는 한국에 그것은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가 바로 미국의 국익입니다. 파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월남전 때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파병해가지고 결국 월남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월남에 파병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월남을 파병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시대 때입니다. 냉전시대 때는 우리 편이 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쿠바 미사일 사건이 왜 났습니까? 코앞에 쿠바가 카스트로 공산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 요거는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핵전쟁을 각오하고 해안 봉쇄 정책을 편 게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왜 미국이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까? 아프가니스탄 그거 점령해가지고 뭐 득볼 거 있습니까? 그때는 냉전시대였다 이거죠. 냉전시대 때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소련을 월남전 때 미군이 수령에 빠졌듯이 소련을 아프가니스탄에 붙잡아가지고 출혈하도록 만들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저항 세력을 지원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빈 라덴 아닙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9.11 테러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냉전 체제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입니다. 지금 미중 냉전 시대에 한국이 중립을 취하겠다? 그리고 친중으로 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미국이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순둥이 같은 미국이 야수처럼 변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야수처럼. 미국이 야수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야수처럼. 링컨 하면은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만 알지. 링컨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피를 가장 많이 흘리게 한 분이란 걸 아십니까? 남북전쟁이죠. 노예 제도를 유지할 거냐, 폐기할 거냐를 결정하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인구가 한 4천만 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남북전쟁 4년 동안에 6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60만 명이. 남북전쟁 이외의 다른 모든 전쟁을 합친 전사자보다 더 많습니다. 60만 명, 그것도 동족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운 거 아닙니까?
60만 명을 죽이더라도 노예제는 없애야 된다.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영토적 관심이 없는데 파병을 했습니다. 2차 세계. 이런 강대국은 원래 그렇습니다. 강대국은 체면, 명예,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친북으로 가는 것 정도는 미국이 눈 감아 주려고 하지만 반미로 가는 데는 반드시 뭔가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뭔가 들어오겠까요? 한국이 약점이 없습니까? 문재인 정권 약점이 없습니까? 지금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최근에 홍콩 행정장관, 홍콩 경찰국장, 그리고 홍콩에 파견된 중국 공산당 간부들 10여 명에 대해서 개인적 제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비자 안 내준다. 미국에 있는 재산은 동결해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콩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줄 알았는데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거죠. 결국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홍콩을 적대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홍콩 주민을 적대국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홍콩을 적대국으로 본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갈 때 한국 국민들, 한국 군대는 한미동맹의 을개 안에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적으로 간주한다 하면 미국이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만약 홍콩에 대한 식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다면 경제 제재나 여러 제재를 할 수단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투자한 재산 동결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런 제재를 하면은 한국의 기업, 은행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등등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 시점에서 친북, 친중으로 가면은 친북은 결국 반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친북, 친중으로 갈 때 일어날 사태는 우리 민족사에서 있었던 여러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은 그것은 인조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김춘추, 이승만의 길을 가야 문재인도 살고 우리 국민도 생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